진짜 아주 끝판왕이 호판입니다. 자세가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보면 또 이게 또 타원형이 이렇게 중간에 불쑥 나와서 또 애매하죠. 네. 정말. 그래서 등볼 브레이크 되는 거죠. 이 똥포라고 불렸던 이 105mm가 차량에 실려서 이게 자주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현재 3차 양산이 진행 중입니다. 아, 괜찮다는 얘긴데 굉장히.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이제 이걸 똥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똥포, 이거 얘는 똥포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군요 현재 자주포만 2,000대가 넘습니다. 전 세계 최고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나토가 보유한 자주포 다 합치면 얼추 그 정도 나올걸요. 네. 아마. 미군도 이렇게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웨폰 K. 오늘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중에서 10명 중에 8, 9분은 아마 이 81mm 박격포 운용병이었을 겁니다. 애증의 장수무기 이 81mm 박격포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60mm는 경 박격포였잖아요. 그나마 가볍죠. 그렇죠. 그나마 가벼워요. 구경이 60mm가 넘고 100mm는 넘지 않는 박격포들을 흔히 중, 그러니까 중박. 미디엄. 아, 가운데 중. 그렇죠. 아. 박격포라 부릅니다. 네. 81mm 혹은 이제 저 공산권은 82mm죠. 네, 네. 이 급의 박격포는 대대에 편성돼서 중대를 지원하는 그런 용도가 많은데 아. 이 81mm, 82mm급 박격포를 운용하지 않는 국가는 없을 거예요. 보병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르겠다. 그 그렇죠. 나라에. 이게 우리나라의 80mm 박격포 역사를 알아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용한 박격포는 미국의 역시 M1 81mm 박격포입니다. 그렇죠. 1949년에 주한미군이 역시 철수하면서 우리한테 거의 300문 가까이 줬었어요. 예. 근데 이 M1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개발돼서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때까지 미국의 주력 81mm 박격포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원조가 프랑스라는 거예요. 프랑스. 예. 프랑스가 꽤 포병이 강해요. 원래 포병 강국이었죠. 1차 예. 대전 때부터. 이게 프랑스의 브랑이라는 회사에서 브랑. 20년대에 개발한 그 81mm 박격포를 미국이 복제 후 개량 복제후 개량.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프랑스가 지금 아주 우리를 대대손손 고생시키고 있는 약간 좀 박격포뿐만 아니라 75mm 포도 원조가 프랑스 아닌가요? 105mm, 155mm 다. 결국은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한 구경이에요, 이게 지금.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이후에 미국은 M29A1이라고 불리는 신형 81mm 박격포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무게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포다리를 요게 알루미늄으로 좀.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강철이었는데. 예.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포판도 이게 알루미늄으로. 예. 역시 그 미국의 알루미늄 사랑은 여기서도 또 나타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요게 무게가요 42.5kg. 그나마 M1에 비해서 30% 중량 줄인 겁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사거리는 오히려 1.5배 늘어나서 4,600m. 우리나라도 이 베트남전 참전을 계기로 요걸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1966년부터 우리 한국군 파병부대한테 요 신형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 M29A1도 같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1975년 구형 M1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요걸로 예. 대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나라 무기 국산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M29A1을 국내 생산 시도합니다. 그리고 역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자 붙인 KM29A1이 개발되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네. 미국이 이 M29A1을 대신할 M252, 252, 81mm 박격포를 도입하게 됩니다. 미군이 신형 모델인 M252를 도입하자 미군의 탄약 교육이 바뀌니까 네, 이제 네. 거기에 따라가야 추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M252와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형 박격포를 개발합니다. 이 신형 박격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네, 네. 이 M29A1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게가 M29A1에 비해서 500g 정도 가벼워졌고요. 5kg가 아니고 500g이에요. 그렇죠. 최대 사거리는 기존의 4,600m에 비해서 1.4배인 6,350m로 연장이 됐는데 꽤 많이 나가네요. 이거는 포를 바꿨다는 예. 것보다도 포탄이 포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전보다 훨씬 더 예. 길고 유선형입니다. 보면 네. 지속 발사 속도도 약 25% 정도 증가가 되고 탄이 길어진 만큼 파편 발사량이 늘어나가지고 살상 위력도 약 1.36배 커집니다. 아, 예.
발사 속도가 꽤 빨라요. 급속 발사할 때는 30발 분당 30발. 이 속도를 1분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5발을 급하게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쏴야겠다 그럴 땐 그래도 1분에 10발 만만치 않은 속도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구장연식이고 네. 포열과 포판의 연결부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관리를 되게 쉽게 했고요. 1996년부터 KM187이라는 제식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60mm급 경박격포는 주로 인력으로 이동하고요. 그렇죠. 4.2인치급 이상의 중박격포. 여기서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렇죠. 이 중박격포는 사실 이거는 사람이 못 들어. 그렇죠. 이건 사람이 못. 이거 들려고 그러면 이거 너무한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갑차나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건 미디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야, 미디움이거든. 요거 분해서 뭐 포달이 다 되잖아. 근데 포열이 15.5kg예요. 아, 포판도 또 10kg 넘죠. 포판도 10kg예요. 진짜 아주 끝판왕이 포판입니다. 포판. 이게 어떻게 들어도 네. 정말 불편하고 무게 중심도 안 맞고 한마디로 약간 좀 가정에 약간 큰 쟁반 같은 그렇죠. 건데 그게 자세가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보면 또 이게 좀 타원형이 이렇게 중간에 불쑥 나와서 또 애매하죠. 네. 정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짊어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 그러니까.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 되는 거죠. 야, 이쯤 되니까 또 궁금해집니다. 이 81mm 박격포의 애증의 댓글. 아, 지가노토 Y12님 5사단 M29A1 81mm 출신이라고. 언 땅에다가 곡괭이질 내서 반쯤 포판을 묻었던 게 기억난다. 아 그거 아주 이거. 예, 아, 이거 죽어버리죠 이게 사실. 예. 이게 주특기 훈련을 주로 겨울에 하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겨냥대를 한 번에 세우려고 장갑도 벗고 하다가 추위에 이 포판에 손이 닿아버려요. 이게 동상 걸렸어요. 아 이거는 참 정말 이거는 웃을 수가 없는. 아, 일이죠, 이게 웃을 진짜. 수가 없죠. 네. 예. 그다음에 이기수님, E5G님인데 81mm 셋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다리, 포판, 포대. 근데 포판이 아, 제일 여기서도 포판이구나 예, 역시. 거지 같대요. 이게. 아이고. 이거 제가 여기서 거지는 굉장히 순한 말. 근데 이분은 포판 드셨다가. 예. 그다음에 CYW089님이 81mm 나와서 힘들긴 했는데 90mm 든 애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다. 하긴 또 나옵니다 이게. 이게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남의 불행을 보는 곳은 개꿀맛. 아, 그리고 81mm는 경우에 따라서 차량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네. 어쨌든 마지막 분은 참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군대 있을 때 이게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게 우리가 신형 81mm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신형 81mm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 KM187의 이게 말씀하셨듯이 노후화로 81mm 박격포 사업, 요 박격포 투 사업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형 모델 개발에 착수했고 이게 2007년에 소유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2013년에 선형 연구 후에 2014년 12월부터 체계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19년 8월에 81mm 박격포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21년 7월부터 전방 야전 부대에 시험 배치가 됐고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 경량화. 우리가 42.5kg잖아요. 예. 무려 8.5kg가 가벼워집니다. 어유. 이 정도는 해야지 사실. 그렇죠. 500g 이런 건 하지 말고 사실. 그리고 기존 박격포는 겨냥대하고 겨냥틀을 활용해서 사격 임무를 이게 수동으로 했었어요.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GPS가 나왔다. 예. 그래서 이 신형 KMS114는요. 자동화 사격 체계와 함께 디지털 가늠자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사람이 안 하고 운반 차량을 통해서 이제 아, 예. 이게 지금 운반 차량도 네. 지금 개발 중인 게 아예 자주화가 된 게 있어요. 아예 자주화. 예, 그러니까 내리지도 않고 차에서 곧바로 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야전에서의 어떤 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1mm를 운용하시는 장병들은 할만한데 왜 그러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럴 수 예전에는 있죠.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81mm 박격포는 보병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이게 꽤 화력이 막강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게 막 뭐 불편하고 이런 무기인데 왜 아직까지 사용할까? 그만큼 확실한 성능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파편이 흩어지는 살상 반경이 넓어요. 굉장히 넓죠. 이게 또 중요한 게 박격포는 네. 곡사포에 비해서 네. 포의 그 껍질이라고 해요. 외피가 얇아요. 왜냐하면 아, 높은 압력을 그렇죠. 버티고 강선에 맞물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파편이 쉽게 흩어지고 넓게 퍼지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약의 양이 구경에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81mm 박격포탄 같은 경우는 105mm 곡사포탄보다 살상 범위가 크고 네.
155mm하고도 비교가 될 정도로 그렇군요. 상당합니다. 살상 반경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요걸 물리학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일반 곡사포탄은 곡선으로 이렇게 날아오면서 땅에 딱 박히게 되면 이게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 때문에 포탄이 약간 앞쪽으로 부채꼴로 확 펴지는 경향이 그렇죠. 있죠. 하지만 박격포는 이 곡사포에 비해서 비교적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위에서 내려온 고각도가 이게 높기 때문에 땅에 지면이 됐을 때 굉장히 비교적 원형을 그리면서 골고루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상 효과가 훨씬 높죠. 실제로 미군이 2차 대전 당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네. 단 5분의 81mm 박격포로 적 보병 1000명을 괴멸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야, 이게 넘사벽이네요. 5문이면은 그래도 일개 소대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예. 엄청난 거죠. 이게 훈련할 땐 지옥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확 적을 특히 적 알보병 부대를 확실하게 한 큐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무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만나볼 애증의 장수 무기는 105mm 곡사포입니다. 이게 사실 이번 주제가 우리 똥포인데 똥포에 사실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그런 녀석인데 우리나라 곡사포 역사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요. 우리 6.25 전쟁의 뼈아픈 경험 때문에 차타공인한 화력 덕후 포방부입니다. 그렇죠. 이 중심에 누가 있냐? 포병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요 현재 자주포만 2,000대가 넘습니다. 예, 이게 2,000대가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 네. 지금 러시아하고 네. 나토가 보유한 자주포 다 합치면 얼추 그 정도 나올 걸요. 아마. 네. 그러니까 최고예요. 자주포 어마어마한 가진 거죠. 게. 예. 미군도 이렇게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군은 왜 이러면서 우리한테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예요. 우리가 전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전에는 우리 포병은 압도적으로 많은 견인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견인포라는 건 한마디로 트럭이 달고 다녀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견인포가 105mm하고 155mm 두 종류입니다. 예. 네. 그중에서 KH-178 곡사포, 이 105mm 곡사포는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되었던 M2 M101 105mm 견인 곡사포 계열을 기반으로 이걸 개량을 한 거죠. 포신 길이를 한 2배 정도 늘린 거예요. 그렇죠. 기존 105mm 곡사포보다 견인식 곡사포보다 무려 사거리가 40% 정도 개선됐습니다. 그렇죠. 아쉽게도 이 KH-178은 정말 소수만이 우리에 배치됐지만 네. 지금 현재 이 포를 기반으로 또 신형 경량 자주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야, 이게 또 돌고 돌아요. 그렇죠. 예. 이 현대전에서 이 견인포는 갑자기 이상한 애가 하나 나와서 그렇죠. 고생합니다. 바로 대포병 레이더죠. 그러니까 적이 쏘는 포병을 레이더로 그 탐지해서 카운터 어택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견인포 같은 경우는 방열하고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격 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주포가 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 역시 돈이에요. 역시 돈이죠. 예. 자주포가 비싸요. 비싸죠. 그것도 서너 배 비싼 게 아니라 거의 10배가 정도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견인포도 야무지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105mm를 좀 홀대했던 게 맞아요. 그렇죠. 155mm만 좀 오구오구 이렇게 해줬고 그렇죠, 105mm는 좀 내놓은 자식 취급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똥포라고 불렸던 이 105mm가 차량에 실려서 이게 자주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야무진 자주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 전에 먼저 네. 똥포라고 105mm를 부르는 네. 그 105mm M101 계열이죠. 네. 그걸 왜 그렇게 부르게 됐는지 네. 이유를 말해보자면 네. 이것도 대부분 2차 대전 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포신을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비를 하고 개량을 했지만 개량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유지만 했지 기본적으로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쓴 물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동은 트럭으로 하는 견인식이긴 한데 견인포 중에는 가벼운 편인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사람한테 시키는 일이 많아요. 네. 들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뭐 양각대 벌릴 때도 사람이 몇 명 붙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고 막 곡괭이 파서 또 이거 스페이드 넣고. 그렇죠. 결정은 숫자가 많으니까 네. 경험하는 사람도 많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듭니다. 그렇죠. 예. 똥포라고 불렸던 네. 105mm 곡사포 네. M101 예. 새로 환골 탈취 K105A1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K105A1은 노후에서 도태전력으로 분류됐던 기존의 이 M101 계열 견인 곡사포를
트럭에 얹은 형식으로 개량한 찬유형 자주포인데요. 네. 이걸 보고 똥포의 변신은 무죄 이런 말들도 하시죠. 이게 K55 자주곡사포, K9 자주곡사포 같은 자주포들이 빨리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4단급 화포로 사용됐던 105mm 곡사포는 수요가 확 떨어지면서 예비 물자로 전환돼서 일선에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근데 너무 많아요. 거기다 포탄도 뭐 몇백만 발이 남아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러던 찰나 2009년 한 업체에서 방사청에 좋은 제안을 합니다. 네. 포병에서 도태되는 105mm 곡사포를 트럭에 얹어서 자주포로 만들어 버리자. 그 안이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에 채택이 돼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K105A1. 네. 현재 3차 양산이 진행 중입니다. 3차 양산까지. 그렇죠. 괜찮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그렇죠. 예. 2022년 6월 대한민국 국군이 부여한 명칭은 풍익. 6.25 전쟁 초반 의정부 전투에서 M3 105mm 경곡사포의 직사 사격으로 북한군의 T-34 85 전차를 격파하고 전사한 김풍익 중령이 네. 이름을 땄습니다. 네. 수출용의 제식 명칭은 EVO 105, 에보 105죠. 예.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예. 풍익 뒤에 타서 레바로 한번 움직여봤어요. 예.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경쾌하게 움직이고 힘이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풍익 개발을 반가워하는 것은 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우리가 댓글 읽을 때 굉장히 처절한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엔 좀 다릅니다. 자, 태우한 K2U님. 내가 105mm 견인포 표범 나왔다. 999번. 땅 파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 망할 놈의 105mm. 그냥 트럭에 포크레인 대가리처럼 360도 돌아가게 싣고 다니다가 바로 쏠 수 있다면 했는데 누군가 진짜 만들어버렸다. 그러네요.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재욱김님 0919번인데요. 105mm 견인 곡사포 포병 출신입니다. 군생활 시절 농담 삼아 두 돈 반의 견인포를 달면 어떨까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네요. 그러네요. 예. 105mm 포를 운용하던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뜻밖의 4.2인치 박격포를 네. 운용하던 분들이 또 혜택을 본 게 왜냐하면 곡사포를 대체한 게 아니라 이 곡사포로 박격포를 대체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4.2인치 박격포가 예. 이걸로 상당수 대체가 됐어요. 네. 4.2인치 쏘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죠 이게. 그렇죠. 예. 아무튼 이렇게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풍익도 한번 알아봐야 되죠. 중량이 18톤이고요. 이게 최대 사거리가 11.3km.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다음 최대 적재량이 15kg의 포탄을 60발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10발까지 급속 사격하는 거. 요것만 보면은 K9보다 나아요. 그다음 지속 사격 시 분당 3발까지 발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포 방열 소요 시간이 차량 정지 후 30초입니다. 아이고. 30초. 부무장으로는 이제 12.7mm 중기관총이 있고요. 운용 인원이 5명인데 운전병하고 기관총 경계를 제외하고선 3명 이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차대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두 돈 반이라고 했나요? 근데 두 돈 반은 아닌데 K721 5톤 신형 제독 차량을 이제 개량을 해서 이걸 얹어 놓은 거고 이게 최고 속도가 80km까지 나옵니다. 예. 사실 이건 도로 위에서 80km죠. 어쨌든 차량형 자주포로 변신하면서 성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우선 반동 흡수력이 강화된 신형 주퇴복조기가 결합이 됐고요. 좁은 각도 안에서는 좌우 회전이 가능하도록 네. 기술됐으며 원하는 각도로 포신을 방향할 수 있는 전기구동식 자동구동 장치가 장착. 쉽게 얘기해서 진짜 게임하듯이 네. 조종관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타이어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쏘면은 굉장히 너무 흔들리니까 차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압식 고정 장치가 좌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삿짐 놔둘 때 옆에 이렇게 뚝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거, 예. 강력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전기식 구동 장치 덕분에 기동 중에 사격 지시를 받아도 멈추고 방열하고 초탄을 발사하는 데까지 1분 이내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지시대 올리고 이동하는 30초만 필요합니다. 즉 치고 빠지는 즉 슈덴스쿠 전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높죠. 그래서 전술적 능력은 최신형 자주포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저기 그 대포병 레이더 있어도 웬만큼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자동 포구 방열 구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진짜 데이터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포가 움직이지만 그러지 못해도 이 조종관 조이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반자동 사격도 가능하고 그것마저 고장 나도 이제 수동으로 이 레버와 다이얼을 조작해서 포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반자동, 수동 다 가능한 거죠. 사격 통제 장치는 K55A1 개량형 자주포에 장착된 모델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지상형의 관성 항법 장치와 GPS 항법 장치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포의 위치 및 자세 정보, 고도 데이터 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K55A1과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국산화된 항제밍 GPS 항법 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고요. 해외 도입에 의존하던 지상형 관성항법 장치도 국산화됐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풍에는요 신형 포반 전술 컴퓨터가 탑재돼 있어요. 컴퓨터가 탑재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격 정보 획득을 비롯해서 재원 계산, 그다음에 각종 포반 정보 전시, 탄약의 현황, 표적 정보 등의 데이터 관리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군은요 이 풍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기능 관측경이라는 비냉각 열 영상 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전자 나침판이랑 눈의 안전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 6km 정도 탐지가 가능하다고요.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포대 지휘부에 해당하는 이 FDC는요, 즉 이게 포병 사격 지휘 체계에 연동되고 있고요. 대대급 이하 전투 지휘 체계인 B2CS하고도 이게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이제 방열해서 사격이 가능한 거죠. 육군은 현재 이 B2CS를 활용해서요. K105A1 이 풍익하고 4.2인치 박격포를 연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야전군 지휘관 전체가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이 다기능 관측경은요. 운영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걸 똥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얘는 똥포는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이 K105A1 이 풍익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예비탄 300 몇백만 발 있는 예비탄인데 사실 여러분들 국제 시장에서 보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 뭐가 있냐면 105mm 신형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105mm 신형탄 중에 뭐가 있냐면 베어링 구슬이 바깥쪽에 쫙 붙어 있는 신형 105mm 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터지게 되면 위력만큼은 155mm하고 거의 진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신형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이게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다음에 운용도 쉽고 운용 시간도 굉장히 운용 교육 시간도 짧아요. 155mm 자주포를 운용하기 좀 부담스러운 나라들한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애증하는 장수 무기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장수해서 지금의 최신 무기들을 먼 미래에 장수 무기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방산 강국되는 그날을 함께 응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